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종국 교수입니다. 여기 이렇게 아, 정치학 개론으로 또 여러분들을 같이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지금 이 비대면 수업 일정이 이 4월 말까지 해서 그 7월 2일까지, 그러니까 학기 말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 뭐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장단점이 이미 많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둔다면 우리 나름대로 또 일일신 우일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일신 우일신 하는 마음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 동영상을 만든 것은 예, 그 참 대단 우수한 우리 휴대폰으로 이렇게 그 녹화를 해가 내 컴퓨터의 화면을 녹화를 해서 그걸 편집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렸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무슨 문제냐 하니까 화면의 질이 아주 좋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예, 이제 그 화면 자체는 좋은데 이 화면을 휴대폰으로 찍다가 보니까 뭐 이렇게 빛이 간섭을 한다네요. 그래가지고 색깔도 우중충하고 또 뭐 얼렁얼렁 하는 것도 나타나고 이제 그런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그런 건 고려하지 않았죠? 그 강의 질이 중요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이제 가급적이면은 좀 더 깔끔하게 보이는 방식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학교 당국에서 이제 공동으로 구매해 가지고 이 교수들에게 나눠준 것이 있어요. 그건 이제 에벌렉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이 화면을 캡처하고 또 거기에 다른 부수적인 그 기능을 첨가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는 몰랐는데 이제 그 우리 과 그 학과장님께서 화면이 좀 안 좋으신데 그걸 좀 정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가 또 그러면 뭐가 있는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것도 마침 학교 당국에서 그 배포한 에벌렉이라는 공동구매한 거지요. 공동구매한 에벌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걸 제가 이제 또 학습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로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하튼 지금 화면이 아주 좋죠? 우리 이 화면으로 이제 앞으로 7월 2일까지 그 한번 즐겨보도록 하십시다. 지금 이제 이 시간에 공부를 할 것은 정치 변동론입니다. 여기 그리고 이 에벌렉은 이제 판서 기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이죠? 예. 색깔도 이렇게 하는데 기왕 빨간색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예. 색깔 변하는 거 한번 볼 때 색깔을 파란색으로 하면 이렇게 파란색은 이렇게 하고 파란색이 더 좋아 보이는 파란색으로 합시다. 정치 변동이라는 게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political change로 보통 를 번역한 겁니다. 정치가 당연히 변동하겠죠. 그러면 이제
정치가 변동할다 그럴 때 되게 그 변동의 주체는 누구냐? 바로 이제 국가입니다. 국가. 그래 이제 국가가 먼저 형성이 되고 이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이제 발전을 하는데 그게 바로 정치 변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우리는 뭐 무슨 여러분들 가정 정치라든지 뭐 또 여러분들 뭐 동문회의 정치라든지 그런 메타포를 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에게 누차 강조한 대로 이 주권을 가진 조직체, 즉 말하자면 국가야말로 우리 주요 관심사다. 이거죠. 국가 형성, 즉 네이션 빌딩이라는 것은 일정한 공동체 영역에서 주권을 구현하는 조직, 이게 바로 국가죠.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국가 형성이다. 이렇게 하는데 주권의 제도적 담지자인 정부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스테이트 빌딩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그 네이션 빌딩은 국가 형성이로 번역을 하고 스테이트 빌딩은 정부 형성이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게 스테이트 빌딩도 국가 형성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단지 스테이트라고 썼을 때는 네이션보다 조금 이 영역이 좁은 것이다. 이렇게 외연이 좀 좁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정치 변동, political change라는 것은 뭐냐? 국가의 형성에서 소멸에 이르기까지 정치 체제 전반에 나타나는 유기적 변화를 정치 변동이라고 한다. 이것도 이제 학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저는 이제 유기적 변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organic change라고. 유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무기적은 반대죠? 무기적은 뭡니까? 생명성이 없는 게 무기체 아니에요. 무슨 돌이라든지 무슨 뭡니까? 물이라든지 물론 다 메타포를 쓰면 다 유기적인 거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엄격하게 본다면 무기체와 유기체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죠. 정치 변동이라는 것이 어떻게 유기적인 것이 되느냐? 바로 국가가 형성이 되고 소멸이 되는 현상이 역사적으로 나타난다. 그냥 돌로 깎은 비석처럼 항구불변하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국가는 형성이 되고 소멸이 되고 성장했다가 또 저성장했다가 다시 또 회복했다가 또 어떤 때는 완전히 소멸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치체제 전반에 나타나는 그래서 유기적 변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 주권을 형성하는 주권을 구현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은 이제 세계대 2차 대전 끝나고 다 끝난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팔레스타인 해방전선 PLO가 이제 국가냐 아니냐 하는 걸 갖고 엄청나게 싸웠죠. 그리고 마침내는 이제 국가로서 인준을 받고 이스라엘과 같이 지금 공동 통치 구역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독립되는 상황이 있을지 없을지 그건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그런 게 아니고 또 그 이라크 위에 그 터키와의 사이에 쿠르드족의 문제가 또 심각하죠. 쿠르드족도 지금 쿠르디스탄이라는 국가를 형성하겠다, 만들겠다 고 주장을 하고 터키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겠죠. 하여튼 이 국가 형성, 국가가 탄생하는 것과 국가가 소멸하는 것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에 흔히 있어 왔고 또 지금도 진행 중인 사건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 변동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뭐 다양한 주장들을 엄청 많이 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정치학과 혹시 와서 전공 과목으로 정치 변동론을 들어보면 아주 흥미진진할 거예요. 그게 참 대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 그걸로 밥 먹고 살았으니까 많은 이론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사무엘 P. 헌팅턴 교수의 견해로 요약을 해주고 싶어요. 아주 참 훌륭한 책입니다.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y라는 꽤 오래됐어요. 1968년에 쓴 책인데 참 깔끔하고 또 설득력 있게 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그 정치 변동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첫째로는 쿠데타라는 현상이다. 두 번째는 개혁이라는 현상이다. 세 번째로는 혁명이라는 현상이다. 그게 뭐 여러분들이 이 쿠데타나 개혁이나 혁명, 특히 이 쿠데타와 개혁 사이에 상당히 난감한 논쟁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박정희의 5.16 쿠데타는 쿠데타입니까 혁명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겠죠. 네, 이미 쿠데타라고 해놓고 물어보는 게 뭐 말이 안 되는데 여하튼 예를 들면 그렇다 이게. 박정희 장군이 일으켰던 5월 16일 군사행동은 쿠데타입니까? 혁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제 박정희 씨는 예전부터 나는 혁명을 한 것이다 하고 이제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민주화되고 나니까 이제 이건 쿠데타다 그러고 이제 딱 논쟁이 끝나버렸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건 아니다, 혁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또 일각에서는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쿠데타고 무엇이 혁명이냐, 또 뭐 반란도 있고 폭동도 있고 뭐 다양한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 변동들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분류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할 때 헌팅턴 교수는 폭력의 행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하고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로 판단을 하자는 거죠. 폭력은 행사되었는데 사회 구조적 변화는 없다. 그러면 이건 쿠데타. 폭력은 행사를 안 했는데 사회 구조적 변화는 발생했다. 이건 개혁. 폭력적으로 사회 구조가 변했다. 그러면 그건 혁명. 이렇게 하자 이거죠. 어때요? 설득력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나온 그 분류 중에서는 가장 설득력 있는 분류 같아 보여요.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건 한국의 사례는 이게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게 이제 기준이 아니니까 대한민국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그 앞선 나라가 조선이었으니까 조선과 한국 사례를 다 합쳐서 보면 근세를 보면 우선 쿠데타라고 볼 만한 것은 갑신정변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민영익이 칼에 찔려가지고 도망갔다는 동 이 갑신정변 사건 알고 있죠. 폭력은 행사됐는데 사실은 구조적 개혁을 하려고 갑신정변을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그 갑신정변을 일으킨 사람들은 그 왕정을 더 강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박정희 씨와 전두환 씨의 쿠데타 아주 상당히 오랜 시간을 두고 두 번 발생한 이 군사 쿠데타는 폭력은 행사되었는데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목표로 한 건 아니다. 이게 권력을 잡으려는 것이 목적이었지 사회 구조적 변화를 그 목표로 하는 행동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아주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분명히 그 산업 구조의 변화라든지 사회 구조의 변화라고 할 만한 것들이 발생을 했어요.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두 사람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건 구테타라기보다는 혁명이라고 불러줘야 된다고 아주 강변을 한다면 그것도 나름 뭐 일리는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본인들이 의도는 한 건 아니지만 어떻든 사회 구조적 변화가 결과적으로 나타났으니까 이것은 혁명이다. 군사혁명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혁이라 그러면 갑오경장이 이제 그 개혁적인 형태이죠. 갑오경장은 그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그 고종 황제의 명으로 그대로 이 반포가 됐지 않습니까? 또 IMF 구조조정도 보면 일종의 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IMF 사실 저는 IMF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이제 한국 외환위기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IMF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 뭐 따지고 보면 무슨 IMF가 뭐 외환위기를 일으켰습니까? 우리가 외환위기 일으켰는데 IMF가 그 도와주러 온 거죠. 그러니까 IMF에다가 책임을 물으면 안 됩니다. 여하튼 이 구조조정이 이제 그때 발생을 했는데 사회 구조의 변화가 그게 발생을 했다. 혁명은 동학혁명, 3.1혁명, 특히 3.1혁명은 확실하게 혁명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동학혁명은 이제 그 양반계층을 분쇄한다는 의미에서 정도의 사회 구조적 변화지만 3.1혁명은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가겠다는 선언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3.1 운동이냐 혁명이냐 이걸 가지고 또 열심히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 3.1 혁명이죠. 그러나 이제 운동이라는 표현이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운동 즉 무브먼트 안에는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동이 다 포함돼요. 구테타, 개혁, 혁명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혁명이라는 말이 좀 껄끄러우니까 어떻든 이 3.1 운동이라고만 하겠다 그러면 뭐 그렇게 써도 이제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치 변동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가 하는 정치 변동의 요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정치 변동의 요인, 정치 변동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가? 당연히 두 가지겠죠. 기존 체제가 약화되거나 아니면 약화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감당할 수 없는 외부 압력이 증대됐거나 두 가지겠죠. 그 이제 기존 체제가 상당히 강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외부 압력이 들어왔을 때는 뭐 상대적으로 왜 그렇게 약하냐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기존 체제가 약화돼서 그런 거다고 말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 체제의 약화가 될 때 어떤 요인이 있으면은 기존 체제가 약화되느냐? 첫째 이제 사회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본다. 두 번째가 지배층의 분열과 갈등이 있었을 때다. 또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됐을 때다. 정통성 및 신념 체계의 동요가 있을 때다. 이 사실은 유기적으로 다 한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그 우리가 몸이 약화됐을 때, 응? 우리가 그 몸이 지금 뭐 코로나가 들게 생겼다. 몸이 약화됐을 때 뭐 기침을 한다, 열이 오른다, 그 다음에 뭐 가래가 끓는다, 뭐 여러 가지로 그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걸 통틀어서 감기가 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몸이 약할 때는 예를 들어서 식생활 그 저기 음식을 잘 못 먹고 있다, 응? 영양분이 약하다, 운동이 뭐 부족하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쭉 나열을 할 수 있죠. 사실 이게 이제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상당히 그 핵심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정치 변동에. 그 대표적으로 이제 박정희 체제가 붕괴되고 한국 사회가 민주화로 나아간 그러한 과정을 본다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도표를 하나 보여줄 수 있어요. 이걸 보여드리겠어요. 한국의 산업 구성이다. 이 도표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1961년부터 2007년까지 통계청에서 내놓은 그러한 그 이 한국 산업 구성을 내가 이제 도표로 만들어 봤어요. 그림으로 이렇게 했는데 1961년쯤 돼서에는 그때쯤에는 그 이 농업 그 주로 농민이지요. 농민이 80%를 차지했었다. 그리고 이 광공업 노동자들은 뭐 거의 뭐 5% 정도밖에 안 됐다. 이제 서비스업이 이렇게 많은 건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이런 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사실은 이 광공업 육성이 한국 노동자가 농민보다 증대하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도표죠. 그러니까 농업 쪽은 누가 구체적인 그 행위자들입니까? 농민. 그 다음에 이 광공업과 서비스업은 노동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 아니에요? 1961년 정도에는 그 농민이 월등히 많았었다. 인 거죠. 농민의 특징이 뭡니까? 주로 이제 보수적이죠. 거기다가 이전에 1961년 이전에 그 한국 그 농지 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쯤 되면 그 자영농, 그러니까 소작에서 벗어나서 자기 농토를 가지고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비율이 70%쯤 됐던 때에 가장 많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토지개혁을 통해서 농토를 확보를 한 농민들이 그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우리 체제 좋다고 생각하겠지. 그래 이제 그런 분들이 그 박정희가 쿠데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데 신경을 쓰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정부가 운영되고 이 체제가 그대로 잘 그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되겠죠. 그래서 공화당에 막 그 투표만 하면 공화당을 찍어줬다 이거지.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박정희 씨가 이제 그래서 그 산업화를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산업화를 추구한다는 건 뭐예요? 노동자가 늘어난다는 거지. 그 노동자가 늘어난다는 건 뭐니? 농민이 줄어든다는 거니. 그러면 노동자가 늘어나고 농민이 줄어든다는 것은 어떻게 되겠죠? 선거 때 박정희를 지지하는 사람이 급속히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것을 뜻하겠죠. 그게 어느 때예요? 이게 보면 농민이 50%가 되는 때가 어디? 여기 1971년 정도예요.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사실 박정희 씨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선거에서 승리할 수가 없던 때이죠. 언제 요것만 가지고도 그림이 들어옵니까? 그래서 저기 뭡니까, 지역 감정도 북돋우고 해서 간신히 돌파를 했는데, 그 지지세가, 그러니까 투표를 하면은 자기에게 찍어줄 사람들의 숫자가 급속히 계속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이 구조의 변화니까. 그렇다고 이제 산업화를 그만둘 수도 없어요. 왜? 이 수출 대체형 산업화를 통해서 자기 정권의 그 정당성을 확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유신 정권을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1974년 이렇게 보세요. 네. 그리고 이제 유신 정권을 만들어서 하다가 어느 때 극적인 그 붕괴가 옵니까? 농민이 40% 이하가 되는 이 순간에 이 크로스에서 그 1979년 이때 바로 박정희 정권이 붕괴를 하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노동자의 세가 늘어나고 농민이 급속히 줄어든다. 이것은 구조적인 변화예요. 그런데 이 구조적인 변화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을 초래를 했고, 이것이 그 한국 사회에 있어서 큰 변화를 초래했다는 거죠. 물론 이게 급격하게 할 수도 있고 느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급격하게 하는 경우 이제 한국 경우는 급격하게 변한 경우고, 그럼으로써 결국은 그 많은 그 드라마틱한 정치 변동들이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지배층의 분열과 갈등이 심해지는 것도 굉장히 그 이해가 가요. 왜냐 그러면 이대로 갔다가는 다 그 몰락할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농민이 줄어들고 노동자가 강세가 되고 있는데,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이제 경제 성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건 완전히 그 존재 불가능이다 하는 것을 이제 지배층 안에서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것을 계속 주장하는 강경파와, 계속 이대로 가야 된다고 하는 강경파와, 아니다, 이게 좀 변화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 권력이 붕괴된다고 하는 온건파들 사이에 이제 갈등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김재규 씨 이야기 아니, 이 버러지 같은 놈하고 빵빵빵 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그 지배층의 분열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은 정치 변동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은 기존 체제가 약화되고, 그래서 정치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이제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또 정통성 및 신념 체계가 동요하면은 정치 변동이 발생할 요인이 크다.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 그 도표에서도 보았듯이 대한민국 체제 하에서 농토를 받아서 자영농이 됐던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 정통성을 100% 믿고 수용하면서 투표 때마다 당시 정부를 지지를 했는데, 이게 이제 노동자로 바뀌면서부터, 그리고 노동자들은 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도시에 모여 있다, 또 무슨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되는, 자기 노동을 팔아서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 파생적이다,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그 특징이 있는데, 그럼으로써 이 불안정성 때문에 노동자들이 정치적으로 더 센시티브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오면은 이 체제의 정통성이라든지 또는 지금까지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캠페인을 통해서 억눌려 왔던 것들이 동요될 수밖에 없게 된다. 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체제가 감당할 수 있는 외부 압력이라는 건 뭐 이제 외적의 침입 같은 거죠. 외적의 침입. 이제 그 조선조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 훨씬 더 강한 힘을 축적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침입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었다.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동맹체제의 변화. 동맹체제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뭐 지금 현재 주변에서는 별로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그 그리스 도시국가들 사이의 동맹의 변화를 이전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동맹 어느 국가든지 말이죠. 그 국가 혼자서 나머지 국가 모두를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강대국들을 보면 누구가 강대국이냐 그러면 자기 자주적인 역량이 있을 뿐 아니라 플러스 동맹을 잘 유지하는 국가가 강대국입니다. 그 이제 1945년 이후에 그 미국이 한 행동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미국이 큰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동맹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동맹을.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정치 지도자들은 아직 그 점을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건 동맹을 유지한다는 것을 이제 그 개인적 이익 또는 뭐 당파적 이익하고만 연결을 시키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게 참 그 아쉬운 부분이겠죠.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동맹을 갖는다 했을 때 그 미국에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동맹으로 해가지고 한국이 그 동북아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만큼 성장할 수 있을까요? 뭐 경제 사정이 좋아지고 지금 뭐 세계적으로 경제력은 한 11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군사력은 특히 9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건 굉장한 강대국이죠, 사실은 대한민국이. 그러나 실질적으로 강대국으로서의 그 지위와 역할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못 오고 있잖아요. 왜냐? 뭐 미국과의 동맹국이라기보다는 미국의 그 종속국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이 동맹을 어떻게 유지하고 또 변화시키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고 이제 시민들도 여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연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치명적 전염병의 도래 이런 게 그 정치 변동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라틴 아메리카를 연구를 한 그 자렛 다이아몬드 교수의 그 책이 있어요. 그 파멸이라는 책이 컬랩스라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 자연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그 국가를 어떻게 소멸시켜 버리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마야 문명이라든지 또 대표적으로 아주 재미있는 사례로 이스터섬 문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주 설득력 있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문명의 파멸이라고 번역이 됐던가 하는데 여하튼
그냥 영어도 좀 쉽게 써요. 그 양반은. collapse, COLLAPS, collapse라고 하는데, 찾아서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 정치 변동으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정치 발전은 그 다음 동영상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